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8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퍼스트맨입니다. 네. 작품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의 데이미언 셔제, 각본에는 조시 싱어, 원작 제임스 R 한센, 촬영에는 라이너스 산드그렌, 음악에는 저스틴 허위츠, 편집에는 톰 크로스, 의상에는 메리 조프레즈입니다. 기획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시 싱어가 맡았고, 제작사는 유니버셜 픽처스, 드림웍스, 템플 엔터테인먼트, 퍼펙트 월드 피처스입니다. 현재 베니스, 토론토, 겐트, 취리히 등의 영화제 후보에 올랐고, 작품의 제작비는 약 5,90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월 5일 날 수입 현황은 북미 박스오피스가 4,200만 달러 정도였고 흥행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월드 박스오피스가 8,7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손익분기점은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크리틱에서 84점의 메타스코어, 그리고 7.1점의 평점을 받았고, 로튼토마토에서 88%의 신선도와 8.1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제임스 R 한센의 원작을 바탕으로 했고, 네. 원래 갓프레이와 마티 보엔이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었고, 닐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워낙 닐 암스트롱이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잘 안 했던 걸로 유명한데 마지막에 그래도 허락을 받고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리고 나사 개국 60주년을 맞아서 나온 영화이기도 해서 나사 쪽에서 기술 고문을 지원을 많이 해줬고 프로덕션 단계를 검증을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언 고슬링도 파일럿들이 받는 훈련을 직접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속에는 루나 랩소디라고 하는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닐 암스트롱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고 아폴로 11호 미션 때도 이 음악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아폴로 11호는 지름이 약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3명의 성인 남성이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하고 우주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달의 모습을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스텔라와 덩케르크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였던 나단 크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 달과 굉장히 비슷한 표면의 지형을 찾았는데 애틀랜타에 채석장이 있는데 거기 표면이 되게 달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현할 수 있었고, 영화를 보시면은 창문 밖으로 잠깐잠깐 하늘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때 촬영된 거는 다 CG가 아니라 LED 화면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LED를 이용해서 찍는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텝부터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에는 데이미언 셔제, 전작으로는 위플래시, 라라랜드, 그리고 이번 작품 퍼스트맨입니다. 저희 영화계에서 모든 작품을 다룬 감독이네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이에 3편이나 냈으니까. 네, 워낙 큰 명성을 얻었고 이번 작품도 라라랜드랑은 정반대의 궤도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문라이트에 대한 복수지. 아, 그런가요? 문라이트로 뺏긴 그것에 대한 복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달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음으로는 음악과 편집과 촬영 감독이 다 데이미언 셔젤 전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이더라고요. 저스틴 허이츠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인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위플래시와 라라랜드, 퍼스트맨 3가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작품은 없어요. 그리고 편집에는 톰 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위플래시, 라라랜드, 퍼스트맨 3가지 모두 참여를 했고 다른 작품으로는 조이, 위대한 쇼맨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촬영 감독에는 라이너스 산드그렌인데 이분은 라라랜드 때 스텝으로 임했고 퍼스트맨도 같이 하게 됐네요. 배우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닐 역할의 라이언 고슬링, 라라랜드와 블레이드 러너 2049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닐 암스트롱의 아내인 자넷 암스트롱이 고인이 되기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릭과 마크 두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원작자인 제임스 R 한센 작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약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을
전달받아서 항상 읽으면서 닐 암스트롱의 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자넨 역할의 클레어 포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에미상,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미국 배우조합에서 23회, 24회에 두 번에 걸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팻 화이트 역할을 맡은 네. 올리비아 해밀턴입니다. 이 배우는 현재 감독의 아내입니다. 라라랜드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번 작품에 나오게 됐죠. 배우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때는 1961년 파일럿인 닐 암스트롱은 2명의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에게는 종양이 있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딸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죠. 장례식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닐은 출근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3번이나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근신 처분을 받게 되죠. 그때 나사에서 아폴로 계획의 전 단계인 제미니 계획의 우주 비행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되죠. 소련이 미국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자 파일럿들 모두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T-38의 착륙 실패 사고로 인해서 동료인 엘리엇이 사망하게 되죠. 이후 불안 속에 진행된 제미니 8호에 닐이 탑승하게 되고 소련보다 조금 앞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세금 낭비라고 하는 비난 속에 아폴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폴로 1호가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동료 3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되는 사고 속에 아폴로 11호에 탑승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만 닐한테 초점을 맞춰서 영화화된 작품은 처음이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에 간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도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클로즈업 해가면서 닐 암스트롱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게 압박이었을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작품의 배경부터 이야기하면서 좁혀나가고 싶은데 예. 배경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1960년대 냉전 시대에서 미국이 소련에게 우주 개발에 대해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60년대 하면은 지금까지 클래시컬한 미국적인 문화와 질서들이 점점 해체되기 시작하고 변두리에 있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시기죠. 그래서 작품에서 보면은 아폴로 계획 자체를 비난하는 여론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흑인 운동이라든지 언뜻언뜻 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나라에 간다 하면 엄청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이벤트라고 직물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찌 보면은 이미 구태연해져 가고 있던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는 백인들의 시대가 아니고 국보의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어느 식민지를 찾아가지고 외부의 미지의 공간을 찾아가지고 성족이 꽂는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법한 시기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달나라 가서 성조기를 꽂았죠. 과학적인 도전이었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전개의 방향에서 보면은 아주 보수적인 이벤트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 복지 바빠 죽겠는데 언제까지 도쿄대첩 이야기할 거냐고 그런 거지. 일주일에 지금 세금 20달러 40달러씩 걷어가면서 무슨 뭐 아직도 우주로 가냐고. 변두리 있는 우리들은 신경을 안 쓰냐. 혹은 뭐 그런 거지. 이제 뭐 미국에 이민자도 많고 이슬람도 많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냐. 해피 할리데이 정도도 만족해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그런 여론, 사람들, 프로젝트를 보는 시선이 하나의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내부에 있는 갈등인 것 같아요. 닐의 가족들이 바라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갈등, 그리고 동료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 그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들이. 그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종합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거대한 상품이잖아. 사실 이 계획의 내재적인 가치는 뚜렷하지 않지. 왜 달나라로 가야 되는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잖아. 그치. 과학의 로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련에게 발리는 게 짜증나니까 그치. 올림픽에서 메달 경쟁하는 것처럼 우주 경쟁하는 거지. 식민지 점령하는 게 돈 안 돼도 그냥 식민지 넓은 거로 국뽕받듯이 달에다가 우리 깃발 꽂는 거로 취하는 뭐 그런 계획인 거지. 말하자면 이거는 모조 이벤트지.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이벤트인 거고. 근데 그럼 이 사이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국위선양을 위한 이벤트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꿈이나 낭만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답해주는 이벤트도 딱히 아니야. 죽을 확률도 꽤 있지. 그치. 미리 죽을 것을 대비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기도 네. 하죠. 그럼 이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난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잃어가는 나만의 가치들 의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적인 갈등에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 네. 이 이벤트가 날 위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한 거고 어찌 보면 실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전반적인 걸 이야기해보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럼 감독은 어디에 초점을 둘까인데 닐에 초점을 두고 이 떠들썩한 이벤트 중에 사실 닐의 마음은 어땠을까? 닐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왜 달에 가고 싶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의 전작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리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고한 꿈이 있죠. 완벽한 재즈 드러머가 되기 위한 사투, 그리고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발짝의 도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라라랜드에서는 지나가버린 이상에 대한 것들, 꿈이 현실과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낭만으로서밖에 추억이 될 수 없는 뭐 냉정한 현실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담았고 그것을 이룬 뒷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조명한다는 의미를 보면 전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관된 측면이 있죠. 결국은 목표를 추구하고 이상과 꿈에 경도된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뒤에 목표를 이룬 것 같아도 정말 자신이 원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주제들을 일관적으로 소화하고 있죠. 그 점에서 계보적인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테마 측면뿐만 아니라 영화 형식적으로도 그렇죠. 이 영화 보면은 마치 등장인물들이 우주 탐사를 위한 기계들과 혹은 이제 우주와 뮤지컬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음악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죠. 마치 이건 라라랜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라라랜드의 속편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라라랜드는 50년대였고 이건 60년대니까 뭐 그 점에서 이 영화 역시 음악 영화고 댄스 영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우주선과 주인공의 시선과 효과음들과 부딪히는 음악들을 통해서 이번 작품은 결국 하고자 하는 뼈대는 같지만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목표가 수립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좀 더 내밀하게 묘사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민간인 파일럿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고 물론 이 사람은 뭐 전역한 거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면접 볼 때 장면만 봐도 이 사람은 되게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있죠. 군인으로서. 이 사람한테는 직업적인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업적인 파일럿으로서 개인의 커리어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 동료인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달에 갈 때 마누라 장신구 들고 가서 한번 달나라 갔다 온 장신구라고 자랑시켜주고 싶다고. 뭐 닐의 성격이 아무리 대내적으로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한들 그런 소망이 직업적으로 없을 수가 없잖아. 그치. 당연히 있을 그 소망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달을 가고 싶은 동기는 그거겠지. 딸이겠지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복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로 딸의 병이었던 것 같아. 종양.
딸이 죽기 전에 잠깐 나오는 컷을 보면 막 밤늦게 책상 위에 책에 엄청나게 딸의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달을 정복하기 이전에 종양을 정복하고 싶었고 종양을 정복함으로써 딸의 병을 낫게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동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여태까지 연구하고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달에 대해 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흐름상 죽어간 동료 파일럿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거 있잖아. 선대의 모든 파일럿의 수건 달나라. 모든 파일럿의 혼을 담아 기적을 연금한다. 불가능이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 2.69% 모든 선대의 파일럿의 혼을 담아서 기적을 연금한 거야. 닐한테는 동료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점점 달에 대한 마음을 푸는데 결국 이 사람한테 달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달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잖아. 고요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달에 갔을 때 딸의 목걸이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팔찌였나? 하여튼 그곳에 가서 여태까지 죽었던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기리면서 달을 그렇게 염원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대내적으로 보이는 소련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과학적 발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젠 우리가 기술력이 엄청나서 달나라에도 갈 수 있어. 인류 만세, 지구인 만세.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에 가고 싶어 했던 소망은 그렇게 그냥 한두 가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클로즈업도 쓰고 주체할 수 없는 핸드헬드도 쓰고 그런 시선들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이 영화 시작했을 때 이야기 나온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시선은 달라진다 라고 했던 대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닐 암스트롱 이야기 얼마나 진부해. 그치, 재밌을 게 없어 사실. 한국인인 우리도 진부하고 미국에선 더 그렇지. 이거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이야기고 그치. 어렸을 때 다큐 한 번쯤은 다들 봤을 거란 말이야. 존나 채짝 이야기라는 얘기지. 한국으로 치면은 뭐 손기정 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감독이 왜 당신은 닐 암스트롱과 달나라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이에 대해서 영화에서 설명을 하죠. 먼저 방금 이야기했던 나사 면접 장면, 거기서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고 달나라에 가봐야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후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암스트롱의 동료인 엘리엇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장례식 자리에서 버즈가 뭐 그 새끼 실력 없어서 죽은 거지 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했으니까 죽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네도 실력 없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넌 씌우는 장면이잖아. 그치. 버즈가 그 장면 보고서 존나 짜증났을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건 사람. 아니 내가 좀 성격이 지랄 맞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개새끼는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의도된 연출이라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이때 암스트롱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비행기를 운전해보지도 않았고 검증도 안 해봤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런 내가 그 사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버즈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지. 닐 암스트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뻔해 보이고 진부해 보여도 직접 닐 암스트롱이 되어보지 않는 한 그리고 암스트롱이 죽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암스트롱이 어땠는지를 알 수 없다. 직접 암스트롱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 영화는 그러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가 계속 흔들립니다. 마치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의 관점에서 영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카메라는 계속 흔들립니다. 네. 이것이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겪는 일상이고 시선이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 닐 암스트롱이라는 왜 달나라 이야기라는 이런 누구나 확실하게 아는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감독이 정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아내인 자넷이 라디오를 통해서 닐이 우주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나사로 직접 찾아가서 너네들 다 아마추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미스가 방금 얘기한 어느 위치에 서야만 시선은 달라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좀 곁들였던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암스트롱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퍼스트맨은 퍼스트맨이야. 근데 어떻게 퍼스트맨이 됐느냐? 사람들이 죽어서라는 거지. 물론 암스트롱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비행사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다고 하고 아주 유능한 우주 비행사였던 거는 사실이지만 꼭 이 사람이 달나라에 맨 처음으로 갈 건 아니었던 거지. 그치. 사실 예정대로면은 버즈가 달에 먼저 발을 내디딜 계획이기도 했고 네, 아주 미소한 우연에 의해서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인간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죽었고 어쩌면 퍼스트맨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암스트롱에게 기회가 온 거란 말이야. 이게 딸의 죽음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장자가 아니야. 왜냐면은 장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유산됐거나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죽었을 손이 형제 자매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태어난 순서로는 넷째인데 위에 3명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경우 그런 거 흔하다고. 딸의 죽음도 마찬가지지. 이 마치 암스트롱의 선임자들이 죽어가지고 암스트롱이 퍼스트맨이 됐듯이 암스트롱의 딸도 죽은 거지. 그렇게 해서 암스트롱은 달에 간 거고. 말하자면 암스트롱이 퍼스트맨이 된 거는 딸의 죽음과 등가물이라는 거지. 등가 교환이 된 거고. 그래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이상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동료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무언가 죽은 것들이 있지. 가정이 죽기도 하고 혹은 그치. 인간관계가 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퍼스트맨이라는 제목이 참 역설적이다. 사실은 퍼스트맨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퍼스트맨이 된 거지. 무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지고 퍼스트맨이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를 달에 꽂는 장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나는 정말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서 세계 최초가 되고 싶어서 퍼스트맨이 된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퍼스트맨이 된 거거든.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많네요. 거기서 한 가지 곁다리로 붙이자면 흑인이 뭐 이렇게 랩하듯이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흑인들은 뭐 세금을 내는데 백인들은 달에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우주선 띄우느라 우리 집 망했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치, 달나라에 의해서 희생한 것들이지. 그쵸. 희생된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미에 가서 사실 성조를 꽂는 순간 더 갑분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스미스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닐이 말미에 와서는 병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아폴로 11호를 타기 전에 두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회피하는 거지. 그쵸. 왜 이렇게 회피할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얘기는 못하는 게 아닐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 딸에 대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딸한테는 죽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명의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딸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 그게 싫었던 게 아닐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달에 가서 자기가 의식처럼 행해놓은 그 팔찌를 떨군 다음에야 딸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닐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닐은 수많은 죽음을 겪어온 사람이죠. 사실 딸이 죽기 전에도 이미 동료를 여러 번 잃은 사람이야. 네. 그리고 한국전쟁 참가자잖아. 그렇죠. 무수히 많은 죽음 가운데서 자기만 살아온 사람인 거지. 일단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거를 정면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걸 어떻게 정면으로 대응해? 그럼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이 되었든 비행기 파일럿이 되었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과정, 죽음에 근접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죽음에는 죽음으로. 절대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대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지.
당연히 가족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질 수 없어. 지금까지 죽은 동료들과 딸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거지. 이거는 달에 가는 거에 집중함으로써만 회피할 수 있는 거야. 그에 대해서 부인이 경종을 울리죠. 이거는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짚자면은 그 이전에 암스트롱이 이런 회피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주 유영에 성공한 직후에. 그때 동료들하고 케미스트리 잘 맞고 여러 가지 운때가 맞물려서 사고도 겪을 뻔했지만 본인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기적적으로 극복하죠. 그래서 제미니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로 전환이 되고.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암스트롱이 자기 억제를 해왔던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하고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동료와 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딸이 저 그네를 탔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야기를 내비치죠. 그치.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제 정상적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기회비용들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동료의 죽음으로 그게 끝나버리죠. 그쵸. 테스트를 하다가 동료 3명이 죽어버리죠.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고. 그때부터 다시 암스트롱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극복하고 상식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했지만 언제까지나 비극이 비극이겠느냐. 언젠가는 잊고 살아야지 라고 살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다는 거지. 사고는 또다시 닥쳐오고 딸의 기억을 같이 공유했던 동료도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놓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오로지 달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닐의 변화되는 심경이나 모습들이 확실히 버즈를 통해서 좀 대비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버즈가 빌런 역할 맞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 나쁜 놈 역할 해야 되잖아. 네. 기자회견에서는 너무나도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으니까 연료라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 무게감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치. 저 달 뒤편에 방치해 버리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쇼거든. 네. 이건 엔터테인먼트고 예능 나왔는데 뭐 갑분싸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닐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게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버즈를 통해서 극대화된 것이 있었고 또 달에 착륙한 다음에 버즈는 너무나 신나서 막 뛰어다니잖아. 잠깐. 그것이 잠깐 쉼표처럼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비되는 닐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말 할 수 없이 유리벽을 둔 상태에서 아내와 손바닥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끝나는 건 그 무거운 꿈을 이루고 다녀온 자의 뒷모습을 잘 묘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원사운드 만화 중에 게임 제작자 이야기 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은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지 못했다.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전혀 그게 아니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화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암스트롱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느냐? 원하는 거는 누구도 몰라. 암스트롱도 몰라.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 변주고 울릴 수밖에 없고 유리벽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걸 연상케 하죠. 결국은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나사가 뭐라고 하든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흥이 뭐든 암스트롱만의 감상과 엇나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은 표현하기가 힘들다. 말로 할 수가 없다. 규정할 수 없다. 케네디의 연설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오로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연출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은
이 우주선에 대한 리얼한 묘사와 거의 뭐 이거 무슨 VR 체험하듯 엄청나게 클로즈업된 닐의 눈빛과 우주선 내부의 상태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스크린과 음향 효과와 그 좁은 시선 가지고 정말 체험하듯이 영화를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삭막했지 상당히. 특히나 60년대의 우주선은 허술하다시피 생겼잖아요. 그치. 그냥 깡통 몇 개 덧붙여서 나사로 조인 듯한 벨트 매는데도 막 잘 안 돼가지고 스위스 아미칼 어딨어? 그거 가져오라 그러고 내부에 파리가 날아다니질 않나. 그리고 사실 합선돼서 우주인 3명이 죽는 장면도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치, 흑역사지. 그쵸. 정말 아마추어적인 사고로 3명이나 그치.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인데 테스트에서 죽은 거니까. 어디 탐사간 게 아니라고. 출발도 하기 전이야. 10도 못 셌어. 10, 9, 8에. 그런 그 우주선의 상황과 내부의 모습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 우주선에 되게 조그마한 창문으로 바깥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숨막히듯 다가왔고 야 저걸 통해서 지금 어느 위치인지 알고 저것을 예측하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정말 기술력은 거의 막 구석기 시대인 것 같은데도 자동차를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더 놀랍더라고요. 뭐 그런 거지. 물 위에 떠있는 오디가 발을 얼마나 휘젓는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용과도 굉장히 결부짓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많은 파일럿의 희생 그리고 여론과 회사 사정에 대한 압박 소련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가족들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다칠 대로 다친 사람이잖아요. 다친 상황에서 조그마한 창문 틈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을 보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우주선의 모습 자체가 닐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이 사실 우주선 자체가 닐이라고 생각하고 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1초에 막 뭐 120번을 회전을 한다고?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음향 효과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닐의 마음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이 영화가 오락거리를 던져주지 않고 계속해서 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다 닐을 위한 영화였으니까 닐의 내부를 위한 영화였으니까 닐의 위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였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지루함은 너무나도 타당하다. 굉장히 내밀하게 집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남성들은 자신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면은 동굴에 들어간다고. 아 그쵸 그쵸. 여기서 동굴이 우주선인 거지. 닐이란 사람 자체가 자신을 동굴로 밀어넣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닐의 외부도 보여주죠.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도 보여주면서 밸런스를 맞추죠. 그리고 닐의 아내인 제닛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왜냐하면은 닐이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 있는 동안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닐이 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간에 제미니가 도킹에 성공하고 알 수 없는 문제로 엄청나게 빠른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 딸의 종양과도 같은 급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데 닐은 그래도 그걸 컨트롤합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그것마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딸의 종양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것이 닐 스스로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았을지. 이 사람 사실 0.0000 몇 퍼센트에 드는 초엘리트잖아요. 그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딸의 병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으로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그런 닫혀있는 우주선의 모습 같은 닐의 심경이 달에 떨어져서 마음문을 확 열고 자신의 내부에 감춰왔던 딸에 대한 마음으로 눈물을 적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달을 밟았을 때 달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닐의 헬멧에 비춰진 달 표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닐이 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오로지 한 사람, 하나의 감정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앤드류가 찰리 파커가 된다고 한들
스토리가 해피하게 끝날 수 없다는 거지. 앤드류가 찰리 파커가 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잃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암스트롱에게는 딸이라든가 동료의 죽음 같은 것들이고 그러기에 오히려 더 강박적으로 다가가서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거기도 하지. 이 사람에게는 집중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나에겐 이제 림밖에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거지. 네. 400도 넘게 회전을 하고 있어도 정신을 놓을 수 없어. 그거에만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태고 중독되지 않으면은 자기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슬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루하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라라랜드가 너무나도 요란하고 화려한 색감과 중독성 있는 좋은 멜로디의 OST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과 정반대의 작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는 같지만 다양한 연출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 것 같고 다음 작품도 또 찾아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흔히 이야기하는 클리셰들을 다 비틀었잖아요. 우주 영화인데 오히려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추네. 성조기는 나오지도 않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리셰들을 비틀었는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이 영화의 마지막과 우주선의 모습은 참 실감난다. 그래비티와는 또 다른 체험의 영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달에 도착했을 때 음악을 뮤트 시켜버리고 그 어두운 화면에 달 표면의 모습만 보였을 땐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비할 수 있을 수준의 영상미가 아니었나. 굉장히 숨 막히면서 영화관에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마치 그 숨소리가 암스트롱의 숨소리인 양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다. 별점 4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자면은 아무리 감독이 이 영화가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출을 통해서 혹은 대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는 해도 완벽하게 납득되진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구도는 빤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나이는 두 번 운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뭐 그런 류의 메시지잖아 사실. 그런 류의 테마고. 그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구성애잖아요. 네. 그치. 아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요즘. 그쵸. 로건도 그랬고 노건도 그렇고 저 뭐야 우리 아빠 방패야 또 그렇고 11호지. 네. 네. 블랙팬서도. 그리고 사실 너는 여기 없었다도 구성애에 가까운 관계 아닌가요? 그치. 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많고 남자의 고도, 중년남의 애환 이런 거에 대한 맞아. 이야기가 너무 흔한 마당에 또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너무 진부하지 않나? 저도 살짝 미안하게 했어요. 저번에 했었던 너는 여기 없었다도 사실 이런 남자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컸잖아요. 상처 뭐 이런 것들. 남자의 이 영화도 장르만 다르지 그치. 가족관계만 다르지 비슷하잖아요 사실. 남자의 동굴 막 이런. 결국 자기의 상처에 자뻑하게 되는 이야기인 건데 물론 그런 자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가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닛도 부각시키고 혹은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라든가 이제 막 발언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그런 서브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렇게 편협한 이야기만은 아니야, 그렇게 자아도취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야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긴 했지만 알리바이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다 티가 나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흠집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제닛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너무 남자 이야기만 되면 안 되니까 여자 이야기도 좀 추가해야겠구나 라는 내심이 일으킨다. 그래 두 사람이 손을 마주쳐야겠구나 유리병 사이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자체가 불균형을 증명한다는 거지. 물론 소재 자체의 한계를 안고서 분투하긴 했는데 결국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한선을 돌파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소재 선택 자체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서 네가 다들 가봤어? 라고 하는 영화긴 하지만 뭐 그런 자격론으로 100% 납득시킬 수는 없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평점을 주자면 3.5개 주고 싶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기화 얼굴들이 이제 마지막 앨범을 냈어요. 해체했지 이제. 안타까운데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이 그건 네 생각이고예요. 가사 내용이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그냥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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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이 영화는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걔로 살아보면 좀 이해갈걸? 진부한 소재고 이야기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 아직 할 얘기 좀 있을걸? 약간 그런 이야기의 뉘앙스를 포함하는 것 같아서 재밌는 시점에 나온 노래와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퍼스트맨이었고 다음 주에 스미스 군이 선정하는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